지난 시간에는 중간 점검 문제 했기 때문에 뭐 복습을 할 필요는 없죠. 그쵸? 네, 복습은 할 필요는 없고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정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는 목적에 따른 정의 방식이었죠. 그쵸? 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갖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한 5가지 나왔었어요. 그쵸? 사전적 정의, 예, 기억나요? 네, 약정적 정의, 계량적 정의, 이론적 정의, 설득적 정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거 말고도 정의 방식이 한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여기 그 뒤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네,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카시오도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무언가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이 최소한 한 15개 정도는 존재한다. 이건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의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그 용어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정의하는 방법이죠. 그쵸? 정의하는 방법이 15가지 이상이 존재한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인데요. 네, 저희가 15개를 굳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잘 쓰는 거, 그쵸? 가장 그 대표적인 거 3가지만 우리는 공부하도록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를 정의할 때 우리는 대략 3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동의어를 사용한 정의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사실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깨끗하다라는 말을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실제로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해요? 뭐, 빛깔 따위가 맑다, 그다음에 말끔하다, 이런 것들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은 말끔하다, 깨끗하다는 맑다와 말끔하다는 뭐예요? 깨끗하다와 뜻이 같은 동의어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와 뜻이 같은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정의하는 방식이 동의어로 정의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쵸? 여러분들도 이미 실제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정의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은데, 뭐 주의사항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동의어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이 정의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껏 다른 말로 정의를 했는데 그 말이 더 어려워요. 네, 그러면은 상대방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동의어를 사용해서 정의하는 거는 그 동의어가 어때요? 상대방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전제가 붙는 거죠. 그렇죠? 네,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전제가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려운 동의어를 동원을 해서 정의를 한다. 그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동의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안 좋나요? 더 좋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동의어를 사용해서 정의를 했는데 네, 몰라요. 얘가 알 줄 알았는데 몰라요. 자, 네, 근데 그거랑 같은 뜻을 지닌 단어가 많아요. 네. 그러면 다른 동의어를 써서 다시 정의하면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러니까 동의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좋겠죠. 그쵸? 네, 예, 동의어로 정의하기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휘력이 풍부한 거죠, 그렇죠? 어휘력이 풍부하고 그리고 그 사용할 수 있는 동의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정의하는 효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냐, 우리가 쓰기 서술 할 때 유의어와 반의어 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 연습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동의어로 정의할 때 유의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어때요? 훨씬 쉬워져. 네, 편하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먼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제 산소와 같은 의미를 갖는 동의어는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단어는 동의어로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동의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정의가, 더 쉬운 정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을수록, 그쵸? 사용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아예 없는 단어들도 나온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동의어로 정의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뭐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쵸? 자, 두 번째는 예를 통해서 정의하기인데 이게 사실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돈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준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돈을 정의를 하는데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자,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정의해주면 아이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죠. 못 알아듣죠. 아니, 이게 무슨 외계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말 자체는 틀린 거 하나도 없죠. 그쵸?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고, 상품 교환할 때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산의, 그쵸? 대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 돈이 맞죠. 그쵸? 네, 그렇지만, 이런 식의 정의는, 이게 좀 추상적이에요. 그쵸? 와닿지가 않아요. 쉽게 말해서. 그쵸? 네. 그래서 추상적인 사고 기능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이제 저학년 아이들, 이제 유아 아이들한테 사용하기엔 효과적인 정의일까요? 정의가 아닐까요? 정의가 아니죠. 이런 식의 정의는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의가 뭐냐? 예를 통해서 정의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와서, 아빠나 이제 형이나 누나, 뭐, 언니가 되겠죠. 예. 형, 누나, 언니, 돈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가장 쉬운 정의는 뭐예요? 이걸 하나 이렇게 딱 꺼내는 겁니다. 그거에서 네, 원하는 걸 살 수 있는. 네, 맞아요. 돈이 뭔지 알고 싶어? 자, 우리 가게로 가자. 야, 너 먹고 싶은 거 골라봐. 골라왔어요. 그 다음에 돈을 한 장 딱 꺼냅니다. 자, 네. 이거 주세요 하면서 딱 주면은,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라는 이게 거. 돈이구나. 이제 세뱃돈 받은 거 부모님한테 주면 안 되겠구나.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렇게 알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직관적이고 쉬운 그런 정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 실예를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선생님, 학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재현이. 네. 선생님, 아빠가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런 정의가 이제 예를 통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활성 기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있죠. 그쵸? 이게 이제 화학의 의미에서 온 건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산소는 그 다른 물질과 결합을 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산소가 안 해요? 전 몰라요. 아직 몰라요? 네. 불에 타는 거 있잖아요. 네. 불이 타는 게 뭐냐면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게 불에 타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래서 불 수소에, 끄면 네, 어떤 국정에서는 불 끄려고 딱 네, 산소 없애는 그 네, 기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를 차단하는 게 사실 산소를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럼 불이 꺼지죠. 그쵸? 네. 네, 그 이유가 거기 있는데요. 이처럼 그 기체는 어느 정도 화학 반응성을 갖고 있는 기체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그런 화학 반응 자체를 안 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 기체도 있어요. 놀랍죠, 그쵸?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얘네들 안 붙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여기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돈, 라돈이라고 하는 요런 그 종류의 실제 그 불활성 기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대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불활성 기체가 뭐예요? 화학 반응을 안 하는 기체야라고 하면은 재현이 방금 말했듯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불활성 기체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야,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같은 애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헬륨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듣겠죠. 그쵸? 네. 네, 그런 식의 정의가 이제 얘를 통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이 불활성 기체라고 하는 종류는 이게 완전 그 우리가 전에 뭐라고 했죠? 전체 분류라고 얘기했었죠. 유종 관계에서 전체 분류가 뭐냐면은 유에 들어가는 개별종을 전체 나열할 수 있는 게 전체 분류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이렇게 전체 분류가 되면은 불활성 기체가 뭐냐라고 하냐면은 그 안에 속한 전체 애를 쫙 다 나열해주면 그게 곧 예시를 통한 완벽한 정의가 되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우리가 유종 관계에서 전체 분류할 수 있는 애들이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어, 오히려 적다 그랬죠, 그쵸? 네. 네. 자, 강아지를 분류해 봅시다. 강아지 전체 분류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걸 통해서 완벽한 예시를 통해서 그래서 강아지를 완벽하게 정의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쵸? 네. 네, 근데 강아지를 예시를 통해서 정의를 할 때 강아지 뭐야? 라고 했을 때 아, 불독, 치와와 뭐 이런 거 같은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부분적인 성질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속한 애들이 뭐예요? 강아지라고 하는 종의 대표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완벽하게 그 전체에 대한 것들을 그 규명하지는 못하지만 대표적인 특징은 충분히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전체 분류를 할 수 없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그 예시에 대한 애들이 대표성을 충분히 갖고 있나 갖고 있지 않은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렇게 해서 정의를 해야 좋은 정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조금 잘 전달이 안 되겠죠. 그쵸? 네. 네,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 결혼, 이성교제, 출산 등으로 정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가 나누는 사랑의 의미들이 생략돼서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 근데 내가 말하려고 했던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대표성을 지닌 개별 예들이 아니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좋은 정의예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분류가 거의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얘를 통한 그 정의를 할 때는 내가 제시하려고 하는 얘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학생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재현이야 라고 했어요. 근데 재현이가 학생을 대표하기에 괜찮은 특징을 갖고 있다면은 괜찮겠죠. 그쵸? 네. 선생님 말도 잘 들어, 공부도 잘해, 숙제도 잘해. 그러면 참 좋아요. 그쵸? 그럼, 아, 참 좋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말도 안 들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대표성 말고도 자, 전체와 부분을 의미하는 예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자동차를 누가 와서 자동차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자동차에 해당하는 개별 종을 들 수는 있겠죠. 그쵸? 네. 승용차를 가리키면서 아, 자동차는 승용차야. 자동차 트럭 같은 거야. 자동차 탱크도 들어갈까요? 뭐 자동차 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쵸? 네, 자동차에 속한 부속품을 가리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안 되겠죠. 네. 꼬맹이가 와서 형아 자동차가 뭐야? 라고 했더니 자동차 핸들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렇죠. 예, 자동차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통한 정의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체에 속한 부속품을 예로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런 실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통한 정의를 할 때는 부속품을 예로 들지 않게 조심해라. 그다음에 또 뭐예요? 대표성을 갖는 애들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동의어에서는 동의어가 많은 친구가 유리하다. 그리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지를 잘 살펴라.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유와 종차를 활용한 정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정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유와 종차로 정의하는 방식은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 중에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벌써 딱 나오죠. 그쵸?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나오는데, 근데요, 사용하기는 제일 어려워요. 사용하기는 제일 어려운 방식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아종차 사용해서 정의해보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게 될 거예요. 네, 어쨌거나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냐면은 자, 유와 종차를 사용하는데 우리 유종관계 알죠? 그쵸? 네. 그래서 어떤 개념을 아우를 수 있는 그 유를 먼저 활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자, A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A를 포괄하는 U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B, C, D를 제거하는 종차를 설정을 해줘서 A만 딱 들어오게끔 설정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대충 무슨 얘기인지만 알고 진행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차는 그 유에 속한 다른 종과 개념이 구별되도록 뜻을 제한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유는 그 애가 들어가는 전체 집합을 가리키고 그 중에서 뭐예요? 종차는 뭐예요? 우리가 뜻하는 그 개념만 가리키게 하는 지시자 역할을 통해서 정의하는 방법이 유와 종차를 통한 정의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뭔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자, 예를 살펴봅시다. 자, 육각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해요. 자, 유와 종차를 통한 정의를 하면 이렇게 돼요. 6개의 변을 가진 다각형으로 정의가 되는데, 볼게요. 여기서 자, 육각형이 속한 유가 나오죠. 그쵸? 뭐예요? 다각형이라고 하는 유가 나와요. 그쵸? 네. 이해하는 거예요? 네, 다각형에는 뭐예요? 육각형 말고도 뭐가 들어가요? 오각형도 들어가고 사각형도 들어가고 삼각형도 들어가고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죠. 그쵸? 네. 네. 넓은 뜻을 가진 U를 선택을 해서 동원을 한 거예요. 이해돼요? 네. 육각형은 일단 뭐예요? 다각형이기는 하죠. 그쵸? 네. 네, 육각형은 다각형이 맞아요. 근데 육각형이 다각형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육각형만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쵸? 네. 말했던 것처럼 다른 많은 것들이 속할 수 있으니까 이제 육각형만 해당되도록 6개의 변을 가진 이라고 하는 의미 제한 역할을 하는 애가 여기에 붙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얘가 바로 아까 말했던 종차가 되는 것이고요. 얘가 뭐예요? 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U와 종차로 육각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한 거예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얼굴. 자, 이렇게 하여간 전에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의 변이라는 의미는 이 다각형이라는 의미를 제한을 해서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거 배제하고 오직 육각형만 해당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작가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고 했을 때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해본다고 해봐요. 자, 그럼 여기서 U는 뭘까요?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U는 뭘까요? 유. U?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U와 종차 얘기하잖아요. U는 뭘까요? 서연이. 서연이가 얘기해 줄 거예요. 사람. 서연아, 이게 뭐예요? 글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 U가 뭐예요, 서연아? 서연. 저연. 넓은 주제. 네, 그렇죠. 작가가 속할 수 있는 넓은 그 개념을 여기서 네, 찾아봐요. 뭐겠어요? 그만하려고. 네. 태연아 뭐예요? 사람이요. 사람이죠, 그쵸? 얘가 U예요, 그쵸? 네. 자, U가 됩니다. 자, 근데 사람에 작가만 들어가나요? 아니요. 뭐 작가도 들어가고 선생님도 들어가고 여러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의미를 제한해줘야겠죠, 그쵸? 네. 의미를 제한해주는 게 뭐예요? 여기서 글을 쓰는 이라는 녀석이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글을 쓰는 사람이 작가가 되잖아요. 그쵸? 네. 유의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쵸? 글 쓰는 사람 있을 수 있고, 가르치는 사람 있을 수 있고, 노래 부르는 사람 있을 수 있고, 운동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야, 근데 이 중에서 뭐예요? 글을 쓰는 이라고 하는 얘가 작가라고 하는 우리가 가리키려는 개념의 범위를 확 줄여주죠. 그쵸? 그래서 네. 작가만 해당하게 하기 때문에 얘는 종차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네. 자, 그러면은 학생을 한번 정의해 본다고 해봅시다. 재현이가 유와 종차를 사용해서 학생 한번 정의해 볼래요? 사람이 유고, 네, 사람이 유가 되겠죠. 그리고 종차는 뭐가 와야 될까요? 어, 이제 배우는 사람. 그렇죠. 예, 배우는 사람을, 그렇죠.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정의한 거고, 배우는이 종차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서연이는 선생님을 한번 정의해 봅시다. 가르치는 사람. 네,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역시 유고요. 종차는 요번엔 뭐가 돼요? 가르치는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사람이라고 하는 큰 범위 안에서 가르치는 거라고 하는 범위를 좁혀가지고 우리가 가리키는 그 개념을 딱 의미하게 되는 그런 정의 방법이에요. 이해돼요? 네. 좀 어렵죠, 그쵸? 네. 자, 근데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도구를 누군가 정의를 하려고 했어요. 도구를 정의하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기계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자, 얼핏 봤을 때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싶죠. 그쵸? 네.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도구가 큰 개념이에요. 기계가 큰 개념이에요. 기계가 큰 개념이죠. 기계가 커요? 도구 잘못 말했어요. 생각으로는 도구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에서 기계가 나왔어요. 그쵸? 네. 도구 아래 기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좀 더 넓게 잡아놓고 종차로 줄인다라고 얘기했는데 더 작은 애로 잡아버리면은 제대로 작동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해버려요. 그쵸? 그래서 이거 U를 잘못 고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이거 기계가 아니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물건 정도로 들어가야겠죠. 그쵸? 네. 네, 도구보다 더 큰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구보다 더 작은 개념을 사용해서 종차를 적용한다. 이러면은 제대로 안 나와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은 도구에 해당되는데도 배제되는 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U를 작게 잡아버리면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쵸? 잘. 예, 예, 그러기 때문에 U는 크게 잡는 거예요. 그래야 일단 배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애초에 크게 잡아버려야 할 애를 내가 가진 개념보다 작게 잡아버렸으니까 당연히 배제되는 애가 안 나올 수는 없겠죠. 그쵸?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잘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U는 일단 내가 속할 수 있는 그 포괄하는 한 단계 상위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포함한 다른 것들이 쭉 들어가니까요. 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만 속하도록 종차를 통해서 딱 그 가림막을 쳐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건 U를 잘못 고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이 잠을 자는 건물로 집을 정의를 하는데 사람이 잠을 자는 건물이라고 정의를 했다고 해봐요. 집보다는 건물이 더 큰 개념이니까 이건 U는 잘 골랐죠. 그쵸? 근데 잠을 자는 건물, 사람이 잠을 자는이라는 종차로 집을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 잠자는 곳이 많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호텔이나 그럼 찜질방은 집이에요? 아니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종차를 제대로 설정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범위를 줄여줄 때 나만 내가 원하는 개념만 속하도록 종차를 설정해야 되는데 잘못 설정해서 조금 넓게 잡힌 거예요. 그럼 정의가 제대로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못 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좁혔어요. 그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역시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딱 적절하게 그 범위를 정말 알맞게, 그쵸? 이렇게 딱 정의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자,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우리가 그 정의하려고 하는 개념의 본질적인 속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쵸?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딱 집어내서 정의를 했을 때 적절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쵸? 예, 엉뚱한, 그쵸? 예, 배제가 나오거나, 엉뚱한 포함이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그쵸? 예,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점, 이제 그 부분이죠. 만약에 신발을 가죽이나 천을 이어 만든 물건이라고 정의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신발을 만들 때 그 뭐냐, 가죽으로 만들었냐, 천으로 만들었냐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용도, 본질적인 특징인 용도를 우리가 특징으로 삼아서 정의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 역시 나오고 있는 거죠.